1943년 4월 14일 스탈린의 장남이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에서 사망했습니다. 공식 보고에 따르면 그는 고의로 전기 울타리에 접근했습니다. 몇 분 후 그는 독일 경비병들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시체는 나치 의사들에 의해 분석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스탈린은 단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전쟁은 전쟁이다. 야코프 주가슈빌리는 결코 보호받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스탈린에게 버림받은 그는 아버지와의 접촉 없이 조지아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버림받고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고 크렘린궁에서 침입자로 살도록 강요당했으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의 욕망 때문에 경멸받았습니다. 1941년 포로로 잡혔을 때 스탈린은 그를 반역자로 간주했습니다. 독일이 교환을 제안했을 때 그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스탈린은 왜 협상하기보다는 아들의 죽음을 택했을까? 그의 이야기는 소련 전체주의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리고 야코프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희생자인가? 상징인가? 아니면 방해물인가? 잊혀진 아들 요람에서부터 스탈린의 경멸. 1907년 3월 31일 조지아 바지 마을에서 20세기 최고의 성씨 중 하나를 물려받을 운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성을 사용할 기회는 결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야코프 이오시포비치 주가시빌리는 그의 아버지 이오시프 주가시빌리가 훗날 이오시프 스탈린으로 변신할 볼셰비키 공작원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카토 스바니제는 스탈린이 권력을 향해 나아가면서 벌인 모든 것을 상징했습니다. 독실하고 조지아 정교회 전통에 뿌리를 둔 그녀는 무신론자 스탈린이 자신의 인간적 감정에 대한 일시적인 양보로 받아들인 종교의식을 고집했습니다. 야코프의 첫 몇 달은 끊임없는 비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고 가족은 차르 당국을 피해 티플리스와 바쿠를 오가며 피난했습니다. 1907년 12월 야코프가 생후 8개월도 차에 되지 않았을 때 참혹한 비극이 닥쳤습니다. 티플리스로 돌아가던 중 카토는 장티푸스에 걸려 12월 5일에 사망했습니다. 스탈린은 훗날 자신의 완고함을 드러내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괴물은 돌처럼 굳어버린 내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내 안의 모든 인간적인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동지들이 수십 년 동안 기억할 극적인 행동으로 그는 아내에 관해 몸을 던져 육체적으로 관과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카토의 죽음이 스탈린의 영혼에 난 상처였다면 야코프의 운명은 훨씬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그 후 이어진 결정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영원히 규정하게 될 것이었다. 스탈린은 아이를 스바니제 가문에 넘기고 10년 넘게 그의 삶에서 사라졌다. 야코프에게 이는 아버지에 대한 언급 없이 조지아어를 말하며 아버지가 모스크바에서 구축하는 데 기여하던 정치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성장하는 것을 의미했다. 스바니제 부부는 야코프를 사랑으로 키웠지만 그가 잃은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야코프는 어른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을 지닌 내성적이고 온화한 성격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생 그를 따라다닐 정서적 불안감의 징후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21년 스탈린은 그를 모스크바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회는 따뜻한 가족 만남이 아니라 권력자와 러시아어가 유창하지 않은 낯선 10대 소녀 사이의 냉랭한 만남이었습니다. 스탈린은 나데즈다 알릴루예바와 함께 자신의 삶을 새롭게 꾸몄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바실리와 스베틀라나라는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야코프는 가족의 정식 구성원이 아니라 불편한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자기 방도 없이 크렘린 아파트 거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야코프보다 겨우 6살 많은 나데즈다 알릴루예바가 감정의 다리를 놓으려 했지만 스탈린이 세운 장벽은 뚫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잔혹한 표현 중 하나는 스탈린이라는 성을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이었다. 야코프가 그 성을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야코프는 단호하게 너는 그 성을 쓸 자격이 없다 라고 대답했다. 이 거부는 단순한 형식적인 거부를 넘어 스탈린에게 야코프는 아들로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없어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이러한 조직적인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야코프는
필사적으로 아버지의 인정을 구했습니다. 그는 폭력으로 반항하는 대신 슬픔으로 맞서는 대신 체념하는 젊은이였습니다. 1928년 두 사람의 관계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야코프는 정교회 사제의 딸인 조야 구니나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 의사를 밝히자 스탈린은 격렬하게 반응하여 그녀가 울 때까지 공개적으로 굴욕감을 주었습니다. 압박과 굴욕에 절망한 야코프는 권총을 꺼내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쏘았습니다. 총알은 그의 심장을 몇 센티미터 빗나갔지만 왼쪽 폐를 관통했습니다. 스탈린은 병원에 있는 그를 만나러 오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반응은 무시하는 것이었다. 자신을 제대로 쏘지도 못하잖아. 이것은 스탈린에게 인간의 나약함은 심지어 자신의 피 속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증해 주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감정적 화해의 가능성은 영원히 묻혔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은 거의 육체적인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스탈린은 그를 용인했지만 인정하지 않았고 부양했지만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을 정의하는 패턴을 확립했습니다. 즉 조기 포기, 필사적으로 인정을 추구하는 것, 아버지가 그를 아들이 아닌 개인적인 실패자로 본다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입니다. 거부된 정체성, 고향 없는 아들의 진화. 자살 시도 이후 야코프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로 결심하며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잔혹한 역설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그는 소련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의 아들이었지만 진정한 특권은 없었습니다. 그의 혈통은 그를 보호도 인정도 없이 끊임없는 감시의 대상으로 내몰았습니다. 1930년대 초 그는 정권이 추진한 산업화 계획에 가장 중요한 기술기관 중 하나인 모스크바 교통연구소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광활한 소련 영토에 전기, 기차, 중장비를 보급할 엔지니어, 기술자, 혁신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전기화는 공산주의의 근대화 꿈의 일부였습니다. 야코프가 그 길을 택한 것은 학문적 흥미 때문만이 아니라 정치와는 동떨어진 사회 통합의 길을 열어주었고 어쩌면 자신의 공로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학업 기간 동안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피했고 스탈린과의 친족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자신의 전공 분야만을 부각시키려 애썼습니다. 반 친구들은 그를 내성적이고 교양이 있으며 체계적인 젊은이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시 대학 캠퍼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이념 논쟁에도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콤소몰이나 당의 통로를 통해 출세하려 했을 때 그는 권력에 대한 야망 없이 마치 평행세계를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1935년 그가 전기공학자로 졸업했을 때 특별한 축하 행사는 없었다. 스탈린은 참석하지도 않았고 축하 편지도 보내지 않았다. 특권도 추천도 예외적인 임명도 없었다. 그는 처음에는 모스크바 외곽의 국영 전기 공장에서 그 후에는 열악한 작업 환경과 높은 기대치를 가진 산업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배정되었다. 그의 업무는 에너지 분배 시스템 감독, 중장비 고장 감지, 변전소 유지 보수였다. 그런 기술적인 환경에서 야코프는 동료들의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호기심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특혜를 받지 않고 노동자와 관리자들 사이에서 한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겸손함에 감탄했고 어떤 이들은 그가 겸손한 위치에 있는 것 자체가 영향력 있는 아버지로부터 벌을 받거나 거리를 두는 신호라고 의심했습니다. 추측은 불가피했고 야코프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나 가족에 대한 어떤 언급도 피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조용한 노동자였습니다. 자살 시도 이후 그의 사생활은 끊임없이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는 시간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 회복된 후 그는 어린 시절의 연인이었던 조야 구니나와 다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온갖 역경을 딛고 그들은 1928년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의 첫 거부로 시작된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짧고 격동적이었습니다. 1929년 딸이 태어났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처음부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딸은 생후 8개월 만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엄청난 상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가정을 꾸리겠다는 희망을 품었던 야코프는 더욱 자신에게로 물러났습니다. 결혼 생활은 슬픔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이별은 불가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진보적 이념을 지닌 젊은 학생 올가 골리셰바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관계에서 1936년 둘째 아이 예브게니가 태어났습니다. 비록 결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야코프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성으로 등록하고 정치적, 가족적 맥락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함께했습니다. 스탈린은 예브게니를 자신의 손자로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야코프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938년 야코프는 오데사 출신의 유대인 무용수 율리아 멜처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NKVD 장교와 결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선택으로 보였던 이 선택은 깊은 정치적 함의를 지녔습니다. 정권이 제도적 반유대주의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던 시기에 유대인 여성과의 결혼은 주목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리아는 권력층에서 경험을 쌓은 강인한 여성이었고 새 남편의 성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정서적 지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야코프와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운 딸이 된 갈리나가 태어났습니다. 후일 증언에 따르면 율리아와의 삶은 야코프가 쌓아 올린 가장 안정적인 삶이었다. 그들은 사치나 대중의 시선에 휩쓸리지 않고 검소하게 살았다. 야코프는 율리아에게서 자신의 침묵과 좌절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를 발견했다. 어린 시절 갈리나는 아버지가 다정하고 내성적인 분이셨으며 조용히 책을 읽어주시고 아버지가 사용할 수 없는 성싱리의 강철 같은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다정함으로 그녀를 꼭 껴안으셨다는 것을 기억했다. 이 결혼은 또한 독립에 대한 작은 확신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스탈린의 그늘 아래 살았지만 야코프는 크렘린이라는 비인격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정서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안보기관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고 유대인인 배우자를 선택한 것은 개인적인 확신의 행위였으며 어쩌면 무의식적인 상징적 반대의 표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반체제 인사를 한 적은 없지만 사생활에서 권력의 중심에 팽배했던 배제, 절대적 통제, 공포의 논리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937년 그의 진로를 다시 한번 바꾼 결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붉은 군대 포병 사관학교 입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결정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토목기사로 훈련받았던 그가 왜 이제 와서 군에 입대하려 했을까요? 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바로 정통성 확보입니다. 야코프는 군에서 성싱보다는 기술적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공식 기관에서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마침내 아버지와 화해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4년 동안 중포병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이 분야는 고도의 기술 지식, 병참 조정, 그리고 응용 물리학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분야였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배경 덕분에 그는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지도 교수들은 그를 유능하고 규율 있는 학생이었지만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다고 평했습니다. 그는 타고난 지도자도 열정적인 연설가도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지휘관의 카리스마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병의 작동 원리를 마치 자신의 논리적 사고의 연장선인 것처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좋지 않았다. 당시 많은 군사기관들처럼 사관학교도 숙청으로 황폐해졌다. 100명의 장교들이 반역죄로 체포되거나 처형되었다. 불신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학생들은 기술적 능력뿐 아니라 이념적 신뢰성으로 평가받았다. 야코프는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분류하기 어려웠다. 그는 당에 대한 열정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념적 오류도 범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처럼 중립이라는 불확실한 영역에서 움직였다. 그는 1941년 5월 독일 국방군이 바르바로사 작전을 개시하기 몇 주 전에 졸업했습니다. 제14 곡사포연대 포대 지휘관으로 임명된 것은 신중한 결정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능한 졸업생으로서는 충분히 명예로운 자리였지만
지나치게 드러나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주목을 받지 않고 복무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시기가 끝날 무렵 야코프는 스캔들이나 특권 없이 그리고 부성애나 제도적 지원 없이도 신중하고 탄탄한 직업적 개인적 삶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는 모범적인 시민이었지만 결코 인정받는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규칙을 준수하고 가정을 꾸리고 책임을 다했지만 그는 여전히 주변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존재가 부정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그의 이야기는 두 세계 사이에 갇혀 살도록 운명지어진 한 남자의 이야기였다. 절대 권력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고 평범한 삶 속에서 숨 쉴 수는 있었지만 온전히 소속되지는 못했다. 권력에 가까이 있으면 대개 처벌받지 않거나 명예를 보장받던 사회에서 야코프는 고통스러운 예외였다. 독재자의 아들이자 잊혀진 아들이었다. 늑대의 입속에서 바르바로사 작전 중 포획. 1941년 6월 22일 새벽 3시 15분 300만 명이 넘는 독일군과 추축국 병력이 소련 서부 국경을 넘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에게 이는 단순한 영토 공세가 아니라 이념적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볼셰비즘을 파괴하고 그 엘리트들을 몰살시키고 동유럽을 독일 국민의 삶의 터전으로 재편해야 했습니다. 막 시작된 갈등에는 규칙이나 한계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스탈린에게 이 침공은 그가 훌륭하다고 여겼던 외교 전략의 갑작스러운 폐기를 의미했습니다. 1939년 8월에 체결된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은 그가 의도적으로 일시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1937년 숙청으로 피해를 입은 적군을 재편하고 동시에 독일이 서부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한 창구였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그 조건을 유용성 이상으로 존중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6월 21일에서 22일 밤 스탈린은 사실의 조잡함에 이끌려 권력 논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독일 국방군이 모든 것을 노리고 들이닥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독일군의 공세는 무시무시한 정밀함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정역전 모델은 엄청난 규모로 변형되었습니다. 3개의 군집단이 배치되었는데 레닌그라드 방면 북부 군집단, 우크라이나 방면 남부 군집단, 그리고 모스크바 직항으로 배치된 중부 군집단이었습니다. 중부 군집단과 그 목표 지점 사이에는 소련 수도에서 400km도 차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철도의 중심지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스몰렌스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야코프 주카시빌리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코프는 최근 포병사관 학교를 졸업하고 제14기 갑사단 제14 곡사포 연대에 배속되었습니다. 중부 전선 서부 지역에 위치한 이 부대는 적 요새에 대한 지원 사격을 제공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152mm 곡사포를 장비하고 있었지만 강력하지만 고정된 상태였기에 독일군의 공세의 속도와 유연성에 맞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야코프가 마주한 상황은 잔혹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붉은 군대는 아직 배치를 완료하지 못했고 지도는 부정확했으며 명령은 모순되었고 적의 진격으로 통신은 두절되었다. 젊은 장교들이 받은 훈련은 실제 전쟁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 정도 규모의 전쟁은 더더욱 불가능했다. 이동이 어려운 곡사포는 계산된 배치를 필요로 했지만 혼란 속에서는 불가능했다. 소련군 사단들은 지상과 접촉하기도 전에 공중 폭격을 받았다. 보급이 부족한 병력은 조율 없이 후퇴했고 이로 인해 적의 포위망 구축에 유리한 틈이 생겼다. 서류상으로 계획되었던 방어선은 실제로 구축되기도 전에 무너졌다. 바로 이러한 극심한 혼란 속에서 흠잡을 데 없는 군복을 입은 야코프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는 병사들과 함께 분열된 포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7월 16일 그의 부대는 스몰렌스크 서쪽 드네프르 강 근처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독일 기갑사단에 포위된 차에 증원군도, 탄약도, 통신망도, 후퇴로조차 없는 상황에서 병사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소규모 집단으로 돌파를 시도했고 다른 이들은 임시 진지에 참호를 파고들었습니다.
첫 실전 경험을 쌓은 초보 장교 야코프는 이제 절박한 상황에 놓인 수십 명의 병사들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체포 경위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후 선전 자료로 사용된 일부 판본에서는 야코프가 항복을 거부하며 나는 스탈린의 아들이며 이 부대의 후퇴를 승인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했다고 주장한다. 후대의 기록에 따르면 이 구절은 강제 항복을 미화하기 위한 허구였거나 탈출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제로 이상주의적인 저항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또 다른 판본에서는 야코프가 휘장을 뜯어내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했지만 포로로 잡힌 소련 통역관에게 배신당해 그를 알아보고 독일 신문관에게 신원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데 아마도 정권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일 것이다. 세 번째 가능성은 영웅심이나 배신으로 치부하기보다는 더 단순하고 야코프가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포로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무기도 없고 선택의 여지도 없이 전술적 실패가 확실시되는 전쟁터에서 말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였는가였습니다. 처음에는 야코프가 또 다른 포로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의 신문만으로도 독일군은 자신들 앞에 누가 있는지 소련 독재자의 장남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1941년 7월 19일 독일 선전 매체는 야코프 주가 슈빌리의 체포 소식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스탈린의 피조차도 패배의 흔적을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상징적인 굴욕이었습니다. 나치 정권은 이 발표를 소련의 몰락을 예고하는 신호로 이용했습니다. 독일 방송국들은 야코프가 싸우지 않고 항복했으며 이제 아버지의 광기에서 벗어나 독일군에 안전하게 구금되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스탈린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그는 역사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독일에는 포로로 잡힌 아들이 없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의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치 생활에서 수없이 그랬듯이 이는 명백한 배제 선언이었습니다. 스탈린에게 포로로 잡힌 소련 병사는 반역자였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서명된 명령 270호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고 항복하는 전투원은 불충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전선으로 복귀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전투 중 사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조차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감정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탈린은 정치국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야코프가 또다시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미 깨져 있던 그와의 유대감은 이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 체포는 개인적인 비극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이념의 가장 깊은 곳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타격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그의 살던 거리와 다름없이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독재자의 논리에 따르면 그것은 그를 배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크렘린 관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렸습니다. 소련 선전부는 공식적으로 이 소식을 무시했습니다. 아무런 통신도 전달되지 않았고 언론이나 라디오에서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순된 결정으로 야코프는 몇 달 후 적기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훈장은 공식적인 행사나 공식 발표 없이 조용히 수여되었습니다. 이는 군기록 보관소 앞에서 명예를 지키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내부 비판을 완화하기 위한 내부 책략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소련 군부 사이에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퍼져나갔다. 스탈린의 아들조차도 항복의 대가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관용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야코프의 체포는 붉은 군대의 규율을 유지했던 공포의 메시지를 더욱 강화했다. 전선에서 죽는 것이 유일하게 명예로운 탈출구였다. 직접적인 죄의식 없이도 체포되는 것은 반역과 마찬가지였다. 그 순간 야코프의 이야기는 더 이상 전쟁에 갇힌 초보 중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련 전체주의의 본질적인 역설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에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이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요구를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야코프는 혈통의 혜택을 누리는 대신 그가 상징하는 상징에 걸맞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쟁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는 절대적인 통제라는 명목으로 혈연 관계조차 희생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존재였습니다. 야코프의 체포는 단순한 군사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 정치적, 상징적인 단절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소련 국민에게 이는 정권이 가장 내밀한 부분에서조차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스탈린에게 이는 이미 그의 삶을 지배했던 철학, 즉 단호함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코프에게 이는 그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버림받음, 착취, 그리고 고독의 사슬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전동전, 제3제국의 손에 들어간 야코프. 제3제국의 선전기구에게 스탈린의 장남을 생포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보물이자 헤아릴 수 없는 상징적 가치를 지닌 전략적 변칙이었습니다. 전차와 팸플릿으로 치러졌던 전쟁에서 소련 독재자의 아들을 손에 넣는 것은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적군의 의심을 심어주며 국제무대에서 제3제국의 선전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념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체포 소식은 처음에는 독일 국방군 웨르마cht과 아베어 아벨 고위 사령부에서 신중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들은 발견 사실을 공개하기 전에 그가 스탈린의 아들인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신원이 확인되자 일반적인 포로 수감 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 야코프는 격리되어 경비를 받았으며 아베어의 특수시설 중 하나인 독일 군사정보국으로 이송되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처리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체계적인 신문에 전념했습니다. 정보관들은 아버지에게 수년간 경멸받아 온 것에 대한 복수를 갈망하는 원망에 찬 남자를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유용한 대변인, 어쩌면 그들이 지금껏 만난 사람 중 가장 효과적인 대변인으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탈영병이 아니라 도덕적 권위를 지닌 인물, 심지어 스탈린의 가족조차도 그의 대의를 저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더욱 불편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야코프는 그들이 예상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증오심도, 혁명적 열정도, 어떤 종류의 정치적 열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용하고 자기성찰적이며 불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했지만 열정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작전상 유용하지 않은 소련 군사 조직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했지만 스탈린에 대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도덕적 판단을 내리거나 이념적 비판을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거부는 독일인들에게 당혹스러웠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분명한 복수 기회를 거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것은 비이성적인 충성심이나 두려움으로만 설명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야코프에게는 헌신도 공포도 없었다. 다만 일종의 절제된 존엄성, 즉 소련 정권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가 넘지 않으려는 선이 있을 뿐이었다. 요제프 괴벨스가 지휘하는 선전부가 그 파일을 장악했습니다. 장기적인 전략이 고안되었습니다. 먼저 그를 정서적으로 무너뜨린 다음 도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베를린의 경비가 삼엄한 곳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압수된 저택은 귀중한 수감자들을 위한 재교육센터로 개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일반적인 수용소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개인 침대, 개인 욕실, 정기적인 식사, 그리고 검열된 책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를린 체류 기간 동안 그는 끊임없는 조종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군사 심리학자, 심리전 전문가, 그리고 이념 설득 전문 SD 요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소련의 패배 소식, 굴라그 강제 수용소 사진, 그리고 숙청 생존자들의 증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특권, 안전,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전쟁 후 다른 신분으로 보호받는 시민으로서 독일에서 살 수 있다는 암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야코프는 경청하고 가끔 고개를 끄덕였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소련군을 겨냥한 라디오 메시지를 녹음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거절했습니다.
홀로도 모르나 소수민족 강제 이주에 대한 이야기로 압력을 가했을 때 그는 부당함을 인정했지만 비난을 받았다고 해서 반역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도구로 전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봉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국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한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괴벨스는 그의 언어적 협력 부족에 좌절하여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활용할 수 없다면 그의 이미지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야코프가 깨끗한 옷을 입고 배부른 모습으로 침착하게 보이도록 사진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일부 사진은 마치 동지애가 있는 듯 독일 장교들과 함께 미소 짓는 야코프의 모습을 보정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국 공군이 동부 전선에 투하한 팸플릿에 삽입되었고 전문 언어학자들이 작성한 메시지도 함께 실렸습니다. 야코프가 위조 서명한 그 편지 중 하나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포로로 잡혔지만 건강합니다. 곧 장교 수용소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정중하게 대해줍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혼란을 야기하고 소련 레지스탕스 서사의 균열을 만들고 지도부와 가까운 인물을 통해 적에게 인간적인 면모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야코프는 이러한 조작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의 반응은 씁쓸한 체념이었다. 그는 항의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안녕이나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 조직의 손에 자신이 맡겨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감정적으로 물러나 침묵 속에서 살아남는 데만 급급했다. 1942년 겨울, 그는 마침내 작세나우젠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존더라거 A, 소넬라거 A는 귀족, 연합군 장교, 포로 정치인, 외교적 요주의 인물 등 고위 수감자들을 수용하는 구역이었습니다. 수용소의 다른 구역과는 달리 그 구역은 비교적 인도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야코프는 개인 감방에서 생활했고 더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받았으며 정해진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주고받은 서신은 검열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포로가 된 엘리트들과 공존했습니다. 이전 작전에서 포로로 잡힌 영국 장교들, 유고슬라비아 왕족, 전직 프랑스 장관들, 하지만 소련 지도자의 아들이라는 그의 신분은 그를 불편한 존재로 만들었고 어느 편에도 이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일원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과도 달랐습니다. 특히 영국 포로들은 그를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비록 비자발적이기는 했지만 나치즘만큼이나 경멸하는 정권의 대변인으로 여겼습니다. 언어적 차이는 사회 통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야코프는 기본적인 독일어와 러시아어를 구사했지만 영어는 서툴렀고 부분적으로는 아카데미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대화는 긴장감 넘쳤습니다. 정치적 논쟁은 피할 수 없었고 야코프는 미묘한 차이를 표현하려고 애썼지만 소련에 대한 모든 발언은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숙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당의 권위주의를 인정하면서도 무상교육, 기술 발전, 소련 국민의 저항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선전가로서가 아니라 그 세상을 직접 경험하고 그 안에서 완전히 배신할 수 없는 측면들을 여전히 발견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일종의 모호한 존재가 되었다. 적도 아군도 아닌 어쩔 수 없이 온 손님이었다. 그의 존재는 거추장스러웠다. 나치에 협력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동지도 아니었다. 그는 이름 없는 범주에 갇힌 이질적인 존재였다. 게다가 그는 스탈린의 아들을 마치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희귀한 유물처럼 보고 싶어 하는 독일 고위 사령부의 방문을 종종 받았습니다. 장군, 관료, 심지어 당 인사들까지 그를 몇 분간 지켜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사소한 질문을 던지고 불편한 매혹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의 몸짓이 크렘린궁의 비밀을 드러내기를 기대하는 듯했습니다. 야코프에게 그러한 방문 하나하나는 말없는 굴욕이었습니다. 그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는 것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징으로서 그의 가치는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선이 강화되면서 제국의 관심은 다른 우선순위로 옮겨갔습니다. 선전에는 새로운 이미지와 새로운 성공이 필요했습니다. 야코프는 전략적 보석에서 보물창고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은 때가 되면 그의 이름이 협상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943년 초 스탈링그라드에서 독일군이 항복한 후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원수가 적군의 포로로 잡혔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국 장교들 사이에서 교환 가능성에 대한 첫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야코프에게는 그런 희망이 공유되지 않았다. 그는 제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아무런 기대도 환상도 없었다. 그의 삶은 기다림의 일상, 지평선 없는 포로로 전락했다. 그는 배신자도 순교자도 아니었다. 그저 그를 자신의 두려움의 거울로 삼으려는 두 괴물 사이에 갇힌 한 남자일 뿐이었다. 아버지의 딜레마 제안 거부. 1942년에서 1943년 사이의 겨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독일군의 공세로 시작된 스탈링그라드 전투는 독일 제육군에게는 죽음의 함정으로 변했습니다. 1943년 2월 2일의 최종 항복은 소련군의 승리 그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독일의 무적 신화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원수의 체포는 야코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갑자기 되살리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독일군은 이 교환 가능성을 가장 노련한 지휘관 중 한 명을 되찾고 소련 독재자의 정신적 강인함을 시험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 제안은 독일 고위사령부에서 거의 즉각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하인리히 힘러,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 요제프 괴벨스가 초기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에게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독일 원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군사적 자산인 반면 야코프는 상징적으로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직접적인 작전적 가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또한 심오한 심리적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나치 지도자들은 스탈린을 아들과 적군 포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놓는 것이 소련 정권의 특징인 감정적 냉정함을 시험하는 최고의 시험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제안은 스위스와 국제 적십 자사를 중심으로 중립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메시지는 직설적이었습니다. 독일은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석방을 조건으로 야코프 주가 슈빌리를 석방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추가 조건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의 답변은 그의 협력자들조차 놀라게 할 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검토 시간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정치국과 협의하지도 않았으며 아들의 상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답변은 즉각적이고 명확하며 역사적이었습니다. 저는 원수를 중의와 바꾸지 않습니다. 이 문구는 여러 차원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압축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는 노련한 지휘관의 전략적 가치가 어떤 개인적 고려보다 우월함을 확증했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는 소련 정권이 적의 감정적 압박에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개인적 관점에서는 스탈린이 야코프를 자신의 감정적 세계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음을 확증했습니다. 파울루스를 되찾고 싶어 안달이 난 독일군이 같은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히틀러의 조카 러라우바를 포함시켜 제안을 확대했을 때 스탈린 역시 이 확대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야코프의 석방을 협상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직성은 스탈린주의 심리와 그가 만들어낸 체제의 논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절대적인 규율과 무조건적인 충성을 바탕으로 권력을 구축했습니다. 아들에게 예외를 두는 것은 이러한 권위 구조 전체를 무너뜨렸을 것이며 다른 국민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독재자의 가족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거부는 더 광범위한 전략적 계산을 반영했습니다. 파울루스는 1943년 2월 소련군에게 더 이상 중대한 작전적 위협이 되지 않았지만 교환을 수락했다면 독일군은 상당한 선전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결정은 스탈린의 개인사에서 전례가 있는데 그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인적 유대감을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을 거듭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는 집단화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죽음을 허용했고 숙청 과정에서는 옛 동지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결정은 감정적인 대가 없이 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인물 중 몇몇은 스탈린이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집착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책상에 보관해둔 사진들을 들여다보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벼체슬라프 몰로토프는 몇 년 후 독재자가 은밀히 독일인들은 나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에게는 소련 시민권자만 있다라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이 말은 그 결정의 심리적 복잡성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불필요한 잔혹함이 아니라 그가 가족 관계에 대한 이해를 재구성할 정도로 내면화한 정치적 논리의 적용이었다. 야코프에게 아버지의 거부는 그의 삶 전체를 규정해온 패턴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했지만 결국 무관심과 경멸만을 마주했습니다. 이제 그의 생존이 말 그대로 아버지의 개입에 달려있는 가장 취약한 순간에 스탈린은 다시 한번 그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기록에 따르면 야코프는 소련의 거부 사실을 수용소 공식 채널을 통해 통보받았습니다. 그의 즉각적인 반응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수감자들의 후기 증언에 따르면 그 충격은 파괴적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 순간부터 야코프는 해방에 대한 모든 희망을 완전히 잃었다. 그는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더 이상 쓸모없다고 여긴 포로들과 자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이다. 스탈린이 교환 제안을 거부한 것은 소련 전체주의의 무자비한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절대 권력 논리가 취할 수 있는 극단적인 형태에 대한 선례를 확립했으며 가장 근본적인 가족 관계조차도 정치적 고려에 종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세나우젠에서의 죽음, 자살과 처형 사이. 1943년 봄 야코프 주가슈빌리는 다른 포로들이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한 고립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그를 교환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그의 운명은 결정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독일의 정치적 압력 도구로 유용하지 않았고 소련의 해방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국도 가족도 미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존더라거 A의 생활 여건은 협상 실패 이후 미묘하게 악화되었다. 그는 여전히 상대적인 특권을 누렸지만 처우의 질은 그의 전략적 가치가 저하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식량은 점차 줄어들었고 독서 자료 접근은 제한되었으며 야외 운동 기회는 더욱 단조로워졌다. 이러한 물질적 박탈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의 심리적 상태 악화였다. 다른 저명한 수감자들은 그에게 이념적 편견과 그의 존재에 대한 좌절감을 반영하는 거의 감추어지지 않은 적대감을 품기 시작했다. 영국 장교들에게 그는 나치만큼이나 억압적인 정권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이러한 긴장감은 점점 더 격화되는 정치적 논쟁으로 표출되었고 야코프는 제한된 공간에서 피할 수 없는 논쟁을 벌였다. 그의 영어 실력이 부족했기에 소통은 복잡했지만 그들이 자신에게 느끼는 경멸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이 기간 동안의 행정 기록에 따르면 그의 행동은 점진적으로 내성적이고 불안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침묵 속에 감방의 작은 창문으로 내다보았지만 자극을 받으면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943년 4월 14일 이러한 긴장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될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독일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야코프와 몇몇 영국 포로들 사이에서 전쟁 전개에 대한 소련과 영국의 책임에 대한 격렬한 논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이 야코프와 그의 감방 동료가 고의로 공용 화장실을 더럽혔다고 비난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겉보기에 사소한 이 비난은 야코프의 깊은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평생 부적절한 행동 혐의에 맞서 싸워온 그에게 기본적인 위생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은 최후의 굴욕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는 영국군에게 고함을 지르며 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고 고의로 자신을 도발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대치는 몇 분간 지속되었고 야코프는 다른 수감자들을 불안하게 할 정도로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 경비병들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개입하자 그는 이전에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절박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수십 년 동안 역사학계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독일 공식 기록에 따르면 야코프는 예정된 야외 활동 시간에 갑자기 자신의 구역을 이탈했습니다. 멈추라고 요구한 경비병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는 존더라거 A 수용소 경계를 둘러싼 2.6m 높이의 전기 울타리를 향해 곧장 걸어갔습니다. 독일 보고서는 이 사건을 관료주의적인 냉정함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야코프는 전기 울타리에 다가가 망설임 없이 고압 전선을 향해 손을 뻗었다. 방전은 즉각적이었고 기술적 기준으로는 치명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그가 울타리에 닿자마자 감시탑 경비원이 그의 정규 소총으로 4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탈출 시도에 대한 기존 규정에 따라 총격이 가해졌지만 이미 감전된 남성을 사살한 논리는 결코 만족스럽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직후 시행된 부검 결과 공식 발표를 복잡하게 만드는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습니다. 법의학적 검사 결과 손과 팔뚝에 심각한 전기 화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고압 전선에 직접 접촉한 것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복부의 2발, 허벅지에 1발의 총탄이 박힌 흔적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타워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는 각도에서 발사된 것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진료 기록에 따르면 총상이 더 이상 심장 활동 징후를 보이지 않는 시신에 가해졌다는 사실이었다. 야코프는 총에 맞기 전 감전사로 사망했다. 총격은 사실상 시체에 가해졌다. 이러한 불일치는 실제 상황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사실을 고의적인 자살로 간주합니다. 야코프는 자신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이 이론은 그의 악화된 심리 상태에 기반합니다. 완전한 고립, 아버지의 거부감,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의 증가하는 적대감은 정서적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사건이 탈출 시도로 위장한 위장 처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야코프가 모든 전략적 가치를 잃고 행정적 문제를 야기했다는 사실에 기반합니다. 변호인들은 모순을 지적합니다. 이미 감전사한 사람을 왜 사살했는가? 왜 이전 탈출 시도에 대한 기록이 없는가? 세 번째 가능성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극도의 동요 상태에서 야코프는 명확한 자살 의도 없이 좌절감에 대한 충동적인 반응으로 울타리에 접근했을 수 있습니다. 경비원들은 그의 행동을 보안 위협으로 간주하여 총격 절차를 따랐을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 더 정확하든 그의 죽음은 거부와 정치적 도구화로 점철된 삶의 비극적인 종말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20세기 가장 강력한 독재자 중 한 명이 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름 없는 죄수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보 채널을 통해 크렘린궁에 전해졌습니다. 스탈린의 공식 반응은 간결했습니다. 전쟁은 전쟁일 뿐이다. 그는 자세한 내용을 묻지도 않았고 고통을 표하지도 않았으며 공식 인정을 승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핵심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소식은 더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라브렌티 베리아는 스탈린이 며칠 동안 담배를 피우며 책상에 놓인 야코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고 회상했다. 다른 협력자들도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회의에서 더 조용해졌고 부하 직원들에게 더 무뚝뚝해졌으며 겉보기에 정당하지 않은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더 커졌습니다. 비록 말로 후회를 표현한 적은 없지만 그의 행동은 상실이 그가 묻어두었다고 생각하는 감정을 자극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의 아내 율리아는 1946년까지 계속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을 당시 5살이었던 그의 딸 갈리나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당시 상황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예브게니는 소련에서 평생 차별을 받았고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스탈린 사망 24년 후인 1977년에야 야코프는 애국전쟁 훈장 1급을 사후 수여받으며 은밀하게 복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훈장 수여는 공개적인 행사 없이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유족이 훈장을 수령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야코프의 죽음은 특수한 상황을 초월하여 전체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을 상징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권위주의 정권이 어떻게 공표된 적들뿐만 아니라
무시당하기에는 권력에 너무 가깝지만 보호받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넓은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현대 정치사에서 기록된 가장 악랄한 부자 관계 중 하나의 종착점이었습니다. 1907년에 시작되어 수십 년간 체계적인 거부를 거치며 지속되어 온 정서적 유기 현상의 정점이었습니다. 전체주의 역사가들에게 야코프의 이야기는 독재자들이 절대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독특한 창을 제공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족 관계조차 희생할 수 있었던 그의 능력은 이러한 체제의 특징인 비인간화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정치적, 역사적 의미를 넘어 야코프의 죽음은 단순히 인간적 비극일 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거부당했던 사랑과 승인을 평생 찾아 헤매던 한 남자의 죽음입니다. 작세나우젠에서 자살이든 처형이든 아니면 비극적인 사고든 그의 죽음은 육체적 감옥이 되기 오래전부터 감정의 감옥이었던 삶으로부터의 최종적인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의 전선 속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통제력을 완전히 벗어난 힘에 의해 형성된 삶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찾았습니다.